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재무회계와 재무제표의 그다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되는 대체적인 기본적인 양식은 연도가 뭐 오래된 거는 그냥 의미 없이 제가 최근 정보를 보여주기에는 그 기업의 정보를 너무 그냥 이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뭐 2020년도 넘어서 지금 강의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 정보를 그냥 보는 겁니다.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27기가 단기고요. 26기가 전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기업명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명칭 중요하죠. 그리고 얘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기본적인 보고되는 자료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읽을 때는 이제 원 단위로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금액을 읽을 때는 2,349억, 6,740만 5,554원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얘는 2,700억. 자산이 증가되고 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에 통합계정, 하단부부의 대손 중단금, 차감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뭐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고, 재무상태표를 영어로 적을 때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해서 FP라고도 약어로 적긴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예전부터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고, 대차대조표를 BS,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적어서 재무상태표를 여전히 BS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BS라고 적었다. 아, 재무상태표 그렸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이 조금 감안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떤 기준으로 만드냐?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한다. 기본. 자산, 부채, 장업은 상계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기재한다. 중요한 거죠. 총액주의.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는. 자본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자산과 부채만 그런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두 번째, 유동성 배열법. 현금이 빠른 순서, 황금성, 현금화로 환산할 수 있는 현금 순서가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 낮은 순서가 아니라. 그리고 외부에 보여줄 때는 구분과 함께 유사한 것들은 통합으로 표시한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이제 통합 표시 계정의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 중에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결산도 안 한 거야? 이상한 금액이니 웬만하면 재무상태에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고 시험에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일단 정리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암기도 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IS라고 많이 부르는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이죠. 1월 1일부터 시작일이 말일은 12월 말일까지 1년 동안 번 돈. 전년도 1년 동안 번 돈. 이렇게 가는 거죠. 1조 9천억 벌었네요. 그쵸? 1조 9천억 벌었어요. 매출원가는 1조 1,327억의 원가를 구성하네요. 그러니까 1978에서 1131을 뺀 게 이익인 거예요. 벌었다고 번 거 아니잖아. 벌었으면 어떻게? 쓴 게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다이소는 상기업이에요. 다이소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다이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제품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이소 자체는 상거래를 하는 거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만 업종은 그냥 단순 도소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기업입니다. 자,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만들지 마. 현금주의 싫어. 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된 걸 수익과 비용으로 넣어. 여러분,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발생된 것만 집어넣어 하다 보니까 보험료 중에 단기에 지급은 했는데 차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결산일에 선급비용으로 대체했죠. 그쵸? 자, 두 번째. 임대료를 12개월치를 다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3개월치는 차기 거야. 먼저 받은 것밖에 안 돼. 그거는 수익 아니고 부채로 대체해야 돼. 그 이름이 선수수익이었던 거고.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단기 비용이네. 잡아야겠다. 이거 단기 비용이니까. 돈 안 나갔지? 그래도 잡아. 그게 미지급금.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을 게 있는데 내년에 받지만 당기분 이자 수익일 때 그때 걔를 다음에 받을 그러나 현재 채권이 아닌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이 네 가지 계정이 어떤 거였냐면 다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발생 기준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가지고 자면 이거 아무것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안 나갔잖아요. 안 들어왔잖아. 나갔잖아. 받았잖아. 그러면 그냥 족족 잡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특히나 조금 더 디테일해 가면 실험 기준에 의해서 수익은. 그래서 미차품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것들도 다 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만들 때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구할 때 이 매출원가는 기초에 있었던 것과 단기에 매입한 것이 다 팔렸으면 다 매출원가지만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 매출원가 아니죠. 그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죠.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가 90인데 얘가 20이면 매출원가가 80이었던 거야. 왜 이런 식의 산식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었냐면 100이 있다고 그래서 다 팔린 게 아니죠. 팔린 것에 대응하는 게 원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팔렸잖아. 그러면 얘는 매출원가라는 비용 계산을 때 빼는 게 맞죠. 그게 기말 재고를 차감했던 궁극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당연히 차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대표적인 특징은 순액으로 보고하지 않고 반드시 각각의 계정에 발생된 모든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구분계산의 원칙,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손익,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손익, 거기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가 빠지기 전에 순손익, 마지막에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 순손익, 그리고 한 주당 우리 회사의 보통주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계산하면 주당 순손익 뭐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 같은 경우 또는 판관비도 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환입은 마이너스죠. 근데 걔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금액으로 환입 금액을 반드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판관비를 차감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판관비 차감 계정. 그래서 환입은 반드시 환입이라는 금액으로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나 주석도 재무제표인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의 변동. 주석은 설명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간단한 양식을 조금 보면 뒷장에 자본 변동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현금 흐름표도 기간 되어 있는 거 보이죠? 현금 자본 변동표는 자본금이 어땠어? 잉여금이 어땠어? 자본 조정은 어때? 자본 계정에 기초부터 기말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움직였는지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현금 물음표는 무슨 활동으로 현금이, 무슨 활동으로 현금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주석은 말 그대로 설명서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당사는 우량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 상품만 취급하는구나. 엄청 싸죠. 비싸봤자 5천 원이래요. 비싸봤자 만 원짜리도 있긴 하던데 그 대부분은 아주 저가의 금액으로 상품 유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회사인지를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백 페이지를 차지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이제 주석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가 돼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랑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연결고리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고요. 비용, 수익이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죠. 그럼 여기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중에 현금만 띄어요. 자산 중에 현금만 띄어서 얘만 별도로 분석해주는 양식이 현금흐름표고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본만 띄어 이제. 야, 자본은 외부정보 이용자인 주주들이 궁금해하지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인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결국은 재무상태표를 한 번 더 현금만, 한 번 더 자본을 이렇게 보여주는 양식이고 이 네 가지 장부에서 재무제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묶어서 보충 설명해주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제 주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재무회계는 기본적인 가정에 의해서 만들죠. 왜냐면 삼성전자의 대표 일가가 삼성전자의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 회사의 주인 누구예요? 저요, 저. 저도 삼성전자 주식이 좀 있어요. 눈물 날 뿐이죠, 지금. 잘 되다가 지금,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그 상태입니다. 물려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짜증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의 주인이에요, 지금. 주인으로 살아갈까? 포기하고 나갈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주주나 경영자랑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죠. 내가 이씨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 계속 기업을 경영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회사가 중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하는 거죠. 만약에 회사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재무제표를 만들 이유도 없겠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나눠야 돼. 그래서 1년, 2년, 전년도, 단기 이런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은 3개고요. 그 3개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로 보고한다는 가정. 이 3가지의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재무 제표를 만든다. 시험에 사지선다 중에 골라내는 것 또는 아닌 거 집어넣어서 아닌 거 골라내기 이런 거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회계는 기본적인 개념 체계 중에서 질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적어도 4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정보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여야 되고요. 그들이 봤을 때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전년도 단기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란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년도 단기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과 LG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 기업별로.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똑같아. 어느 회사나. 똑같잖아. 숫자가 다르지. 그럼 숫자를 비교하기가 좋겠죠? 그게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은 말 그대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한다. 자, 그러면 요 2개가 중간에 있는데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적어도 그 정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측한 그 정보를 또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1년치 정보를 마지막에 보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보여주죠. 중간중간 분기, 반기. 왜 분기, 반기를 보여줄까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때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적시에 보여줘야 되는 게 외부 정보 이용자가 지금 그 재무제표를 보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충족하는 하보 속성은 3개입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외우셔야 돼. 예피적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오른쪽에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표현을 충실하게 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쪽으로 계속 기울면 안 된다. 누가 회계 처리해도 검증 가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지 누가 회계 처리해도 검증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 3가지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하부 속성이라서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요 3가지 카테고리는 누구랑 관계 있어요? 신뢰성이랑 관계 있고요. 요 3가지 카테고리 아래쪽에 있는 하부 속성은 목적 적합성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잘 분리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효익과 비용 중에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익과 들어가는 비용 중 뭐가 커야지 회계는 균형이 맞아요? 효익이 커야죠. 효익과 비용이 똑같아. 내가 그걸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이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과 똑같으면 그거 만들 때 더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정보를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보여주느니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입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중요성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적 특성이고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은 자 이제 그러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랑 신뢰성 있는 정보는 언제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늘 부딪혀요. 상충이에요. 왜 상충하냐면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결산 시점에 공정가치인 시가로 평가했죠. 그럼 내가 기준에 취득했을 때 원가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가로 보여주는 것과 원가를 그냥 보여주는 것 두 개 중에 이 두 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거지 둘 다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시가로 보여주는 거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일까요? 신뢰성 있는 정보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주식을 제가 예를 들어 100 주고 샀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150이 됐대요. 이게 취득원가고 이게 원가고 이게 시가죠. 단기매매증권은 150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죠. 그래서 평가 이익을 잡아요. 그러면 이때 150으로 보여주는 건 진짜입니까? 진짜는 얘죠. 진짜는 얘인데 이걸 보여주죠. 그럼 150으로 재무제표를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지금 현재 그 주식의 시가를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죠. 그러면 옛날 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이 날짜 기준으로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시가법 평가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기 위한 거고요. 에이, 됐어. 난 원가를 보여줄래. 라고 하는 방식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충족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가? 절대 못해요. 둘 중에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충한다는 뜻이에요. 자, 수익을 인식할 때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간별 나눠가지고 진행된 것만 인식해서 매출을 잡을 거냐? 그러면 진행 기준. 아, 됐어. 나중에 3년 뒤에 완성됐을 때 매출 한 방에 잡아. 이게 완성 기준인데 진행 기준은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까지 얼마 벌었는지 궁금하니까. 목적 적합. 완성 기준은 야, 중간에 얼마 벌었는지 뭐가 중요해? 안 벌면 어떡하려고. 3년 뒤에 딱 완성됐을 때 그때 한 방에 잡을래. 그게 진짜니까. 그거는 신뢰성 있는 정보라는 뜻이고요. 손익을 인식할 때 돈이 나갔거든요. 이번 연도에 보험료가 100이 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그럼 여러분 현금 중심으로 회계 처리하면 진짜죠. 왜냐면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 잡는데 왜 뭐라 그래?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현금주의고요. 야, 돈 나간 건 아는데 단기 것도 있고 차기 것도 있잖아. 그러면 단기 것만 잡고 차기 거는 내년에 잡아. 보험료는 보험 해약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단기 것만 잡으면 어때? 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발생주의. 자, 회계는 누구를 더 선호합니까? 발생주의를 선호하죠. 회계는 대부분 진행 기준을 선호해요. 시가법을 더 중요하게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분기반기를 만들죠. 그런데 진짜 재무제표는 1년 마감했을 때인 거죠. 분기반기는 이번 달은 많고 다음 달엔 적어. 1년 더하면 퉁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산재무제표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족한다고 하면 목적 적합성은 분기반기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막 이렇게 상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상충하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객관식으로 이제 중중중중 내는 거죠. 객관식 문제로 다음 주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것 중에 잘못된 설명을 찾으시오. 네 개 중에 요거 찡겨놓고 맞는 거 찾으시오. 그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잘 쏙가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회계의 목적이에요. 회계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투자하거나 어떤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재무제표를 보고 은행이 돈 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얼마 냈느냐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체납이 없구나. 아, 국가의 과세 당국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체납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라고는 어렵죠. 회계에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미래의 현금 흐름 예측을 할 수 있겠지. 과거에 이랬어? 아,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큰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의 현금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외상매출금이 500억이야? 외상매출금 500억 중에 100억이 대손 처리가 일어나도 400억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네. 이런 거. 자, 세 번째,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게 재무제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회사를 수탁 책임 맡고 있는 게 경영자야. 이 회사의 돈줄은 주주가 들고 있어요. 회사는 돈을 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잖아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요. 주주가 경영자,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CEO인 경영자에게 내가 우리들이 투자할 테니까 네가 열심히 경영해봐.
근데 경영성과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얘 자를까도 결정하고요. 돈 빼갈까도 정하고요. 결국은 이들이 이 CEO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개밖에 없죠.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뿐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결국은 경영자가 수탁 맡은 이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창출해냈는지 그걸 평가하는 정보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회계가. 그래서 이 얘네들이 경영자들이 실제로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했어라고 하는 것으로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뭔가 의사결정에서 좋은 우위를 점하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재무제표를 장난치고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여기까지 1강, 2강에 이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학습 정리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무상태를 보여줄 때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죠.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정보를 보여주니까 정태적인 보고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총액으로 표시한다 맞고요.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적상하는데 유동성이 그쵸. 적은 것부터가 아니라 여기는 큰 것부터 배열하는 거죠. 틀렸어요. 3번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보고식과 개정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고식과 개정식은 보고식은 이렇게 해서 자산 쭉 쓰고요. 이렇게 써요. 왜냐면 길어지니까. 단기, 전기 보여주죠. 이름 적어야죠. 차감 보여주죠. 길어지죠. 자, 근데 개정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T자 개정인 거야. 자산 왼쪽에 쓰고 부채 쓰고 자본 써요. 사실은 이게 보고식인데 재무상태표 BS의 특징상 BS 대차가 일치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둘 다 오케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보고식만 인정해줘야 돼. 근데 개정식도 인정해줘요. 개정식으로 보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요즘에 이제 페이퍼 신문 종이 신문 잘 안 보죠. 근데 이제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그만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문에 게재하거든요. 그런 조그만 기업들 보면은 T자 계정으로 많이 보여줘요. 이제 그런 기업 아니고는 다 보고식으로 보여주고요.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경제적인 자원에 대해서 보여주죠. 근데 이거 뭐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영성과를 볼 수는 없어요. 경영성과는 누구를 통해서밖에 못 봐요. 손익계산서. 그 얘기예요. 1년 안에 도래되냐, 1년 이후에 도래되냐, 유동성 중요하고요. 나 돈 갚을 수 있냐, 없냐. 돈이 있어야 갚겠죠. 답은 2번이고, 왜 2번이냐면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거라서.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틀린 거.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걸쳐서 발생시킨다. 현금으로 나간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해서 전부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없어지고 이익만 덩그러니 남겠는데요. 직접 상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총액으로 기재한다라고 얘기했죠. 수익은 실현 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서 분류하고요. 대응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 표시한다. 맞는 설명이고 틀린 설명은 2번이었네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설명.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금 조달 원칙인 부채와 자본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맞아요. 부채와 자본의 규모를 알 수 있어서 두 개 더하면 자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은 매년 누적될수록 주주의 몫은 커지겠죠.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야.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주주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숫자는 이익잉여금일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많아야 배당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항이 보고되지 않는다고 무슨 뜻이냐면 여기 써 있지만 여러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잡으면서 개별의 퇴직급여 충당부세 이런 애들 생각해봐요. 돈 나간 거 아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익 잡아서 비용 처리했죠.
대손충당금 잡아서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죠. 퇴직급여 잡으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았죠.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요? 보고해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거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가가 희생된 대가를 이제 우리가 비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회계순환 과정에서 기말 결산 정리를 하는 거는 무슨 과정에 의해서 하는 걸까요? 기말에 왜 결산해요? 이번 연도 거 털고 내년 거 넘기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별 보고 때문에 그런 거죠. 기간별 보고 때문에 써 있어요. 기간별 보고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재할 때 함께 기재해야 될 내용 중에서 틀린 걸 고르래요. 회사 이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기간에 종료일 들어가죠.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금액 단위는 보여주지만 보고하는 통화, 보고되는 통화지 기능통화는 아니에요. 자, 기능통화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외화로 10,000불이 있는데 이게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외화로 기능 거래를 하죠. 외화 거래를 하죠. 그걸 원화로 환산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때 달러를 보여줍니까? 얘를 원화로 보고합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얘는 기능통화? 얘는 보고통화. 당연히 보고통화가 중요하지 재무제표에 기능통화까지 보여주진 않잖아요. 답은 3번 보고통화가 중요한 말. 네 번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아래 보니까 화폐 단위는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측정되지 아니한 정보도 포함한다. 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요 말을 이게 틀린 거. 실체에 대한 정보 맞죠? 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설명이었고 대부분 과거 정보를 보여주고요. 아이고 잠깐. 제가 잘못 동그라미 했네. 잘못 읽었어. 3번하고 4번을. 아이고 죄송해요. 화폐 단위로 측정된 걸 보여준다. 제가 이 얘기를 요거다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꺼냈네요. 자,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가 맞죠. 자, 이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적시성 이 중에 목적에 적합한 정보도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도 있는데 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예죠. 충, 검, 중 이렇게 하시면 돼. 예피적은 목적에 적합한 정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중에 3개는 신뢰성, 요거 1개는 목적 적합성. 성격이 다른 건 요거 하나. 답은 4번 이렇게. 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 중에 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회계 정보를 비교해야 돼요. 어떠한 회계 정보를 어떤 특성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성에 가장 적합할까요? 이거밖에 없는데 비교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 질적 특성 간의 균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세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충족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수익을 인식할 때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하는 반면에 신뢰성은 저하된다. 완성 기준은 신뢰성을 충족하는 거죠. 목적 적합성은 오히려 진행 기준하고 적합한 거죠. 이 중에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바로 나왔네요. 2번. 세 번째, 자산을 평가할 때 현행 원가를 적용하면 현재 금액이니까 목적 적합성은 향상하지만 실제로 얼마에 처음에 거래했는지 원가가 누락되기 때문에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네 번째, 회계 정보의 보고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고하는 경우는 목적에 적합한 현재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에 적합한 정보고요. 나중에 연차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게 신뢰성인데 중간에 보고하면 신뢰성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진짜 1년이 경과됐을 때 1년치의 정보를 가지고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게 실질적인 정보의 확실한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산을 하기 전이라서 목적은 적합하지만 신뢰성은 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띠게 되겠죠. 이 중에 잘못된 설명으로 2번 골라봤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런 형식으로 말문제 나올 수 있고요. 2문제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 중에 이제 1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이해가 되셨다면 앞에 이론 공부도 여러분이 잘 수행하신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 때 암기까지 잘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